자, 온라인 수업 제 1차 시 필수세포 생물학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세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세포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제를 잘 작성을 해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올려놓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특성은 책들마다 굉장히 그 개수가 달라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생명의 특성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특성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학설이죠. 세포학설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생명의 특성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배웠잖아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전부 다 써서 머릿속으로 혹은 종이다 써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포학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세포학설이 크게 세 가지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어요. 자, 맨 앞에 선생님이 몇 가지 써놨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쭉 읽을 수 있을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자, 다들 문장을 만들어 봤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든 생물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개체, 얘를 어떤 생물이라고 부르죠?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 진술입니다. 세포는, 자, 다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뭐라고 했나요?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된다 라는 진술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세포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진술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진술을 우리가 흔히 생물 속생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물 속생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물 속생설과 반대가 되는 개념, 꽤 오랜 세월 동안에 대립된 패러다임 중에 하나였죠. 맞습니다. 자연 발생설이 생물 속생설과 굉장히 오랫동안 대립되는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파스테르 박사에 의해서 생물 속생설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세포학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세포학설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 요 두 개의 세포, 자, 요 그림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세포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식세포 작용으로 먹는 요 그림은 세포의 정적인 구조가 아니고 세포는 굉장히 역동적인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다양한 이 특성은 이 물리나 화학이라는 과학 분야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물체를 연구하는, 생물체를 관찰해왔던 과거의 과학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생물체 속에 숨어져 있는 보편타당한 기본 법칙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생물학이 과거에는 이 과학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 알다시피 이러한 생물계의 엄청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법칙들이 등장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세포학설이나 그 다음에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든 왓슨과 크릭 중에 이 프랜시스 크릭 이분이 개념을 제안했었잖아요. 바로 이 중심학설. 여기 있는 이 그림 있죠. DNA, RNA, 프로테인으로 가는 이런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중심학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분자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학설이 나왔고, 또 그 전에 이미 생물체의 이러한 다양성이 과거에는 다양하지 않았던 몇몇 종류의 생물들로부터 진화되어 나왔다는 이런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생물학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간지간한 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세포학설이나 진화론, 중심학설이 나타난 시기가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굉장히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이제 현재에서야 생물학은 거의 과학 중에 이제 탑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생물학의 어떤 관찰이나 실험적인 그 데이터들은 나머지 모든 과학들의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금 출판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이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요 위에 있는 요 0.2mm가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상도의 끝이 돼요. 0.2mm보다 더 작은 두 점의 간격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요 200나노미터. 200나노미터는 여러분들 0.2 마이크로미터이지요. 얘가 바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해상도의 거리가 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쭉 이 0.2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가 더 작은 0.2 나노미터가 바로 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세포는 모양도 다양하지만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다.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진해생물이 등장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진해생물의 등장을 했다는 뜻은 바로 세포 내부에 이러한 막구조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세포 소기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중에도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라는 이 세포 소기관이 세포 속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가장 가설로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린 마귤리스라는 여성 과학자의 내부 공생설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린 마귤리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 코스모스의
저자신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죠. 부인. 아무튼 이 마글리우스 박사는 내부 공생설을 주장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미토콘드리아 염록체가 옛날에는 다른 박테리아였는데 좀 더 큰 박테리아 몸 안에 들어왔다가 같이 살게 되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내부 공생설이 맞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증거들은 이미 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이들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는 자기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그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 자체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이는 라이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마이토콘드리아와 염록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보솜의 구조와 특성이, 그렇죠, 박테리아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보솜의 구조와 특성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진핵생물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 안에 있는 라이보솜은 진핵생물의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과는 다르게 박테리아의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들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가 내부 공생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은 원래 얘가 좀 커다란 호기성 박테리아, 세균이죠. 이때는 세균입니다. 근데 여기에 호기성 박테리움이 작은 것이 있는 건데 얘를 이 친구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원래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하지 않고 같이 살게 해주는 것이 이 생물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도움이냐면은 에너지 물질을 얘한테 공급을 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세포는 자기 몸 안에 이 작은 호기성 세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거고, 이 작은 호기성 세균들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이 커다란 세포 안에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면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클로로플라스트, 즉 엽록체가 내부 공생하게 된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이미 마이토콘드리아는 공생 과정, 공생 단계에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광합성 세균이죠. 아마도 이 광합성 세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남조류 계통의 광합성 세균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세균이 아까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온 방법처럼 똑같이 이러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와 달리 이 엽록체는 이 세포한테 어떤 이점이 되었을까요? 아까 마이토콘드리아는 이 세포한테 에너지를 주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엽록체는 이 세포한테 바로 음식, 푸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점을 공급을 해주면서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내부 공생 순서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식물은 두 가지 소기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둘 다 가지고 있지요. 동물은요?
그렇죠.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식물과 동물 모두 마이토콘드리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공성 순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먼저 공생되었고 그 다음에 식물로 진화되는 과정에 엽록체가 공생되었다라고 보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미 생물 도메인, 개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도메인이란 말은 알고 있나요? 예, 우리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캠벨이나 이런 브루커 바이올로지에서는 얘를 도메인을 번역한 거를 우리가 영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 교재에서는 얘를 역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래요. 자, 원래 이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크게 5개 킹덤으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들 분류를 배운 지가 오래되어서 킹덤에 대한 개념이 지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세균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기본 정통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 RNA 같은 그 RNA 조각에 대한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시퀀싱을 통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류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게 3개의 영역과 6개의 개로 나누는 분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포 생물학의 발전에 관련된 역사예요.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로버트 후 이 자기가 만든 현미경 가지고 처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세포 셀 코르코의 표면을 관찰을 해서 작은 방을 발견했잖아요. 그 작은 방을 셀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뭐 여담인데 여러분들 이 로버트 훅이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들 혹시 물리 공부 좀 해본 사람은 훅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훅의 용수철의 탄성계수 할 때 훅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 훅입니다. 이 훅은 우리 세포생물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을 여신 분이지만 실제는 물리학자예요. 그것도 뉴턴보다 좀 더 먼저 태어난 대단히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뉴턴과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주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알력, 논쟁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뉴턴이 말했다고는 뭐 자신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도 바로 이 로버트 훅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쭉 보시면 됩니다. 세포생물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아까 선생님 말을 하려다가 만 건데 잠깐 봅시다. 생물질 진화입니다. 맨 여기가 이제 우리 조상이 되고 있는 원핵 생물이 되겠고요. 이들이 쭉쭉쭉 진화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오고 물론 요 때쯤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부 막 구조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 내부 막 구조 하면은 세포에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수포체, 그다음에 골재체 같은 것들, 기타 뭐 엔도솜 같은 것들, 라이소솜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가요.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내부 공생될 때의 생명체의 분류적 단계는 아직 동물도 식물도 분류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다가
얘들이 어느 시점에서 약간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의 한쪽 길을 가던 생물체에서 엽록체가 내부 공생하면서 식물이 된 거고, 나머지는 동물적인 특성, 준류적인 특성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 분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최근의 분류 단계로 보게 되면은 3역, 3 도메인, 6 킹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분류는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이 슬라이드는 밑에 X축이 그 뉴클레오타이드 pairs per haploid 지놈이니까 반수체 지놈에 들어있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쌍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수체 지놈이라는 뜻이 뭔지는 알지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반수체 지놈은 n equal 23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지놈 사이즈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고세균 같은 경우에 지놈의 다양성이 여기서 이 정도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쭉쭉쭉 나옵니다. 하고 우리 매멀스가 포유류인데 포유류 중에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지놈의 양, 간단하게 DNA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연모대도 가끔 관찰이 되고 있지만 이런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의 지놈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커요. 이 그래프가 뭘 말해주느냐? 결국 지놈 사이즈와 어떤 진화의 발전 단계, 진화의 어떤 방향성과 연관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